집권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이 공격의 순간이다. 공격은 치명적이어야 한다. 어설픈 공격으로 적에게 작은 상처만 입히거나 적들을 오히려 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회주의 좌파가 되어야 한다. 가짜 좌파 정책은 안 된다. 그것은 개혁주의의 환상이다. 노동당은 부자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공공소유 체제를 위해 조직에 나서야 한다. 앞의 말은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애틀리의 말이고, 뒤의 말은 노동당 내 대표적인 우파였던 허버트 모리슨의 말입니다. 1931년 두 번째 집권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뒤 노동당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을 통해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을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노동당은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진보 정치의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의 시작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2번째 영국 노동당,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진보 정치 4부, 절망과 희망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영국 노동당사 4부이면서 동시에 붉은 오늘 시즌 4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들어와 주신 분들 반갑고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인사는 그냥 인사하신 걸로. 네. 네. 특별히 인사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네. 네. 오늘 의상이 좋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 옷 장만하셨군요. 아니 두 분 다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놀러 가시는 복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방송이라서 힘을 좀 줬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붉은 오늘 시즌 4 시작할 때 2024년 9월이었죠? 나치와 히틀러로 시작을 해가지고 7번째 에피소드를 했어요. 그리고 40번째 방송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얼추 2년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시즌 4 제작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영선 진행자가 새로 들어오셨고, 김준수, 장혜영 세 분이 지금 특별 출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본 작가로 참여해 주신 분이 노재훈, 김원, 나경채, 김준수 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을 계속 책임져주는 관악 공동체 라디오 안병찬 대표님과 강민건 PD님, 민철홍 PD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 한번 힘차게 칠까요? 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4에 더 알찬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시즌 5에. 아, 그렇지. 잘하고 계십니다. 네. 시즌 5에서 더 알차게 다시 찾아올 거를 약속하면서 오늘 영국 노동당사 4부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 부재,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반 등으로 해가지고 결국 1년 만에 영국 노동당이 실각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은 실각 후의 노동당 얘기, 그리고 그때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진보 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때 실각한 노동당, 보통 이렇게 되면 집권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이 온갖 갈등이, 잠복했던 갈등이 터져 나올 텐데, 실각한 이후에 노동당의 모습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비록 이제 단독 집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초의 집권을 그렇죠. 할 당시에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만에 이 짧은 집권으로 진짜. 끝나 버리니까 당연히 실망이 컸고,
뭐 당연히 이제 이 실각을 둘러싼 평가 투쟁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내 좌파들은 당권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칼날을 당연히 세웠고요.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던 노동자들 또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 주류와 입장을 같이 했던 TUC와 직종별 노조의 지도부들에게도 이 비판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노동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는데요. 네. 1차 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는 이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이 침체되고 이윤율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이 위기를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으로 모두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게 그러네요. 됩니다. 네.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은 노동당이 실각한 데다가 다른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가 생존권 위기까지 닥치게 되니까 이젠 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 선봉이 이제 광부노조였는데요. 실각 이듬해인 1925년 7월 달에 임금 삭감에 맞서서 광부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그리고 철도와 운수노조가 연대 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노동당은 이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지원하거나 연대하지도 않았고 여기다가 보수당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치고 올라오니까 야, 이거 잠깐 빼야 되겠다 해서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운동이 표면적으로 승리한 이겨요. 것처럼 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 노동운동사에서 기록되는 붉은 금요일로 불리는 승리였습니다. 네. 1921년에 파업 실패를 우리가 검은 금요일이라고 그랬었죠. 불렀는데 네네. 4년 만에 붉은 금요일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전열을 정비한 정부가 반격에 나서면서 다시 임금 삭감을 들고 나오고 다시 탄압을 해오면서 노동자들은 그래? 한판 붙자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이듬해인 1926년 5월 3일 날 영국 노총인 TUC의 주도하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26년에 이 파업은 영국 노동운동사에서 기록되는 최대 규모의 파업 중에 하나였고요. 네. 광부가 한 100만 명 됐다고 하는데 100만 광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참여하는 큰 파업이었어요. 정부가 강력한 물리력과 또 적색 공포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탄압하면서 충돌이 벌어지는데 노동당이 또다시 노동운동을 엄호하기는커녕 빨갱이로 취급될까봐 묶어서 그렇게 취급될까봐 어정쩡한 자세,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파업 반대 입장을 노동당이 견지합니다. 네. 노동당은 자기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수당 정부한테 노동자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한 거죠. 제가 보니까 그 우리가 관리하는 애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 치면 우리가 욕 먹으니까 거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야, 이 정도면 노동자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부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나가라고 하다니 아예 진압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동당 중앙이 시정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당 정치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직접 투쟁이 승리하면 당의 입지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반동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노동당으로서는 당이 나서서 이 투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당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당의 최대 목표는 빨리 중재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이 투쟁을 종결시키는 것 이게 노동당의 최대의 목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이 이 정도면은 사실 노총 지도부가 당하고 좀 싸울 법한데 그렇죠. 네. 그럴 법한데 그렇지 않고 이런 노동당의 입장에 영국 노총 그러니까 TUC 지도부도 편승합니다. 현장 투쟁이 거북했던 거죠. TUC는 자신들이 정부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 전복이 목표가 아니다. 오로지 광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이 우리의 목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오히려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일 수밖에 없는 총파업을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으로 한정하는 노조 지도부가 이런 TUC의 입장은 투쟁 동력을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요. 동력이 악화되니까 TUC는 잽싸게 파업 열흘 만에 5월 13일 총파업의 무조건 종결을 선언하고 맙니다. 그렇구나.
또 한 차례 결국에는 패배가 된 거죠. 야, 현실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현장 투쟁과 이를 약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지도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엇갈리는 모습이 있고 이래서 패배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옛날에 네. 87년 노동운동을 배울 때 네. 7, 8, 9 노동자 투쟁 이런 거 배울 때 그때는 네. 민주노총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노조 지도부라고 상층이라고 하면 한국노총인데 당시에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각급 상하 조직을 고립화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이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런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전 조직을 동원해서 단호히 응징하겠다. 네. 그래서 일천 강목대를 우리가 막 동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노총이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87년에 노동조합들이 다 한국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렇지. 법률적으로. 맞아요.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노총이 파업을 통제하려고 해도 현장 투쟁의 열기가 그걸 엎었던 시기가 87년이었던 거죠. 어쨌든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심재혁 진행자도 이런 파업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금방 파악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 파업도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TUC의 파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광부노조는 현장 투쟁, 현장 파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제 상층 단위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타협적으로 나가게 되면 승부의 추를 돌리기가 쉽지가 않죠. 파업으로 인한 생활고,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적색 공포에 물든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영국 노총과 영국 노동당의 반동적인 태도까지 광부 파업도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파업 6개월째 그래도 길게 끌고 갔죠. 네, 네. 파업 6개월째로 접어든 1926년 11월 광부노조는 작업장 복귀 선언과 함께 파업 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장장 6개월에 걸친 대단한 파업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네. 엄청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현장 복귀로 귀결이 됐으니까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노동운동을 해봐서 압니다만 이렇게 성과 없는 현장 복귀로 끝이 나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조직도 네.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파업 실패 때문에 TUC는 영국 노총은 총연합 조직으로서 지도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네. 상층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도 노동운동 자체의 동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이 총파업 실패는 영국 노동운동사의 가장 굴욕적인 패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였던 볼드윈 보수당 정부는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총파업 종료와 함께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나서게 됩니다. 모든 정치적 파업과 동조 파업을 불법화시키고 공무원 노조의 TUC 가입 금지, 그리고 정치기금 자동 납부를 선택 납부, 정치기금을 당에 자동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선택 납부로 변경시켰고 네. 공무원의 당 가입까지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업 책임을 물어서 주요 간부들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노동운동의 심각한 추락이 시작됩니다. 당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이 법의 제정으로 아까 제가 설명한 이 법들의 제정으로 1926년 340만에 이르던 당원이 2년 사이에 23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네. 당연히 사람이 줄었으니까 당원이 줄었으니까 당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게 돼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250만 명이나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시작했던 파업이 결국 네. 실패로 끝난 이후에 겉으로는 노동운동과 당운동이 모두 타격을 입은 것처럼 당연히 보이는데 실제로는 노동당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1921년에 검은 금요일의 패배 이후에 노동당이 살아났듯이 파업 실패 후에 노동당 지도부는 오히려 당에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정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요? 당시 당 지도부였던 시드니 웹 또 스노우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총파업이 실패했는데 왜 노동당에 기회가 오지? 이게 금방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고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파업 실패는 노동계급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자 통제라는 매우 해로운 신념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이 파업 덕분에 28년 총선에서 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 투쟁은 노동조합에 크나큰 교훈을 주었다.
노동조합은 그렇게 힘을 시험하는 게 무익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야,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동당 네. 지도부가 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세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좀 충격적이네요. 파업 때문에 노동당이 집권할지 모른다? 아니 파업 그러면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파업 실패 때문에 네. 파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노동당이 오히려 집권할 것이다.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할 거는 퍼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노동자들이 배운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심지어 파업이 무익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게 정말 너무 충격인데요. 아무 말이나 뱉어도 되는 건지 정말 그 당시에 노동당은 그래서 그러면 패배를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까? 네, 이제 이게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총파업의 패배는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서 선거주의, 의회주의를 확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어찌했을까? 네, 아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표 찍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확산되는 거예요. 투쟁으로 해서 안 네, 되니까. 파업은 실패했고 이제 기댈 곳이 없다 당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당은 총파업 이후에 1년의 보궐선거에서 연승을 거둡니다. 반면 당 내외의 좌파 세력들은 총파업 패배로 세가 위축되어 갑니다. 개혁주의, 의회주의로 가는 노동당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쯤 되면 당내에도 좌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엄청 반발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노동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좌파 정당을 만들자 이거 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영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은 어떤 다른 대안을 좀 모색을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뭐 이런 일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일이잖아요. 네. 뭐 사실 한국의 진보 정치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그런 흐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노동당의 우경화를 안에서 끊임없이 비판했던 당내 세력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탈당해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 당 밖의 세력 그렇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우리 진보정당 운동사에도 당 밖에서 민주노동당이 개량적이라는 비판 속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당을 꾸린 세력이 있었고 또 아예 제도권 진보정당 무용론을 펼치면서 전위정당론을 꾸린 전위정치조직을 꾸린 세력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 당 내에는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자라는 좌파 정치 그룹들도 또 당 안에 있었고 네. 영국도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창당 과정에서 좌파 정치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 사회민주연맹과 독립노동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였는데 네. 1884년에 창립된 사회민주연맹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치 조직이었고 그리고 1893년에 창립된 독립노동당은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창당됐는데 사회주의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좀 지향하는 조직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처음에 같이 당을 만들었지만 1년 후에 사회민주연맹이 이 영국 노동당은 도저히 사회주의를 할 것 같지가 않다. 사회주의 강령을 그렇게 채택하자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니 우리는 이제 이 당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탈퇴하죠. 그래서 탈퇴해서 있다가 당내에서 독립노동당 그러니까 그렇게 탈퇴하고 난 후에는 결국 남은 거는 당내에는 독립노동당 당 밖에는 사회민주연맹 그리고 더 작은 아주 소소한 좌파 정치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국의 좌파 정치의 지형입니다. 노동당에 남아있던 세력 중에 이제 독립노동당은 좌파로서 안에서 나름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통한 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 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의회 전술에 대해서는 당박 좌파들보다는 좌파이긴 하지만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의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좌파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당 주류의 입장에 동화되면서 이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독립노동당 내부에 또 좌우파 같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독립노동당 일부가 당을 탈당해서 1912년에 이미 탈당했던 사회민주연맹과 통합하고
영국 사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 바람에 당내에 있는 좌파 블록인 독립노동당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노동당이 계속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영국의 좌파 정치 그룹들이 이제는 영국 사회당을 넘어서 새로운 좌파 정당 건설을 또 추진하게 돼요. 영국 노동당을 넘어서. 네. 네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좌파 정치 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 안에 또 논쟁이 생깁니다. 네. 아니 뭐 논쟁이라고 하면 대충 감은 오거든요. 네. 정치 운동에서 좌파 정치 그룹이 어떤 논쟁을 하겠습니까? 대충 감은 오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노동당이 있지만 이거는 너무 우경화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새로 만들자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대체로 뭐 이렇게 예상되는 것의 범주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하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없이 우경화되고 있는 노동당.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이 노동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노동당에 대한 평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데요. 당 바깥에서 좌파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의미 있게 규모 있게 들어가서 노동당을 바꾸자 라고 하는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자. 들어갈 거냐 독자성을 유지할 거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권 정치 즉 의회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민노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좌파 정치 그룹의 주요 논쟁의 지점은 주로 이 두 가지 사이에 상성이 되잖아요. 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 논쟁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승리 20일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창당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좌파 정치 블록들이 이런 논쟁을 벌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이제 참여한 그룹이 있고 그 창당 이후에는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볼 거냐, 대중운동을 더 중심으로 놓을 거냐, 의회 진출을 중요하게 볼 거냐 하는 거나 민주당과의 연합이나 연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논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100년, 1000년이 가도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을 거고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진보 3당 뭐 통합 논의나 아니면 좌파 정당 건설 논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하튼 영국의 좌파 정치 그룹은 결과적으로 보면 당내에 독립노동당이 있었고 네. 당 밖에 방금 말씀드린 영국 사회당이 있었고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정당으로 사회주의 노동당과 노동자 사회주의 연맹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네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당은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1년 만에 탈퇴한 사회민주연맹이 나중에 탈당한 독립노동당하고 결합해서 1912년에 창당한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하면서 그동안 사회민주연맹이 갖고 있었던 아주 교조적인 종파성을 어느 정도는 탈각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 노동당에 가입해서 당내 당으로서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영국 노동당이 전쟁 지지를 선언하니까 1916년에 다시 탈당하게 됩니다. 네. 이게 영국 사회당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 노동당은 1903년에 창당한 당으로 영국 노동당은 반동적인 정당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생디칼리즘에 입각해서 현장에서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주도해온 현장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노동당입니다. 노동운동의 급진화에 영향을 미친 조직이긴 했지만 그 급진성 때문에 대중적인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 사회주의 연맹은 여성 선거권 보호협회에서 독립해서 1918년 5월 달에 실비아 팽크허스트 등 주로 여성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던 사회주의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제 독립노동당은 당내에 있었고 네. 나머지 세 개 조직은 당 밖에 있었는데 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영국 노동당에 맞서서 통합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자라는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좌파 통합 정당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남일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한 노동자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으로서의 어떤 재편을 꿈꾸고 있는
우리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 운동과 그 진행이 어떻게 네.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1919년부터 창당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선에 저기 뭐야 3.1운동 있던 해죠. 네. 요때부터 창당 논의를 해서 일단은 창당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사회주의 정당인 영국 공산당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세부 사항 강론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강론에서 쟁점이 생기는데 그 핵심은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점입니다. 노동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뭐 어떤 전략 차원으로 볼 것이냐, 전술이냐, 1차적이냐, 2차적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회당은 창당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당에 입당해서 노동당 내부의 일분파로 활동을 하고 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을 했고요. 사회주의 노동당과 노동자 사회주의 연맹은 노동당은 저것들 그 뿌띠 브리주아 정치 조직에 불과해. 그러니까 혁명으로 파괴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쉽게 이제 통합이 되겠냐 이거지. 사실은 현실에서도 잘 통합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영국 노동당 창당까지 갈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고 제도권 의회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다르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의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사회당은 의회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전술로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반면에 사회주의 노동당이나 노동자 사회주의 연맹은 의회란 원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르주아 계급의 도구에 불과해. 국가도 그러는데 뭐 국가 기구의 하나인 의회야 하물며 뭐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의회를 거부하고 노동자 소비에트 건설을 통한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현실의 한국 진보 정치에서도 계속 이런 비슷한 논쟁들은 네.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도. 당시에 이런 논쟁은 영국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 후 유럽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이 논쟁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의회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예를 들면 개혁정당 노선, 뭐 이게 이제 소위 수정주의 논쟁과 비슷한 논쟁의 연장선 속에서 이 논쟁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고 특히 좌파 내에서 이 논쟁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논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끌시끌한 논쟁이 되다 보니 레닌이 1920년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요. 이게 그 유명한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화병이라는 문건입니다. 레닌은 특히 영국 공산당 창당을 두고 벌어지는 영국 내의 좌파들의 논쟁에 대해서 아예 한 챕터를 아예 할애해서 그 입장을 너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네. 라고 영국 좌파 정치 그룹에게 특별하게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의 고전이잖아요. 네. 특히 좌파 운동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많이 인용되거나 회자되고 있는 그런 문건이라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국 좌파 정치 운동 잠깐 정리하자 이랬는데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레닌의 문건까지 나왔네요. 궁금하잖아. 한 챕터를 얘기했다니까. 그래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그럼 그렇죠. 합시다. 네. 이 문건에서 레닌은 과학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사례, 국내의 세력, 집단, 정당, 계급, 대중의 모든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지 투쟁에 대한 의지만으로 운동을 하거나 진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수의 노동계급의 의식이 변화해야 혁명이 가능한 것이지 단지 선전이나 구호를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의회를 활용해서 대중과 접촉할 기회를 늘리고 그래서 대중이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 노동당의 개량적 지도부의 오류를 대중에게 폭로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왜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지배하는 그 나라의 의회인 두마에 참여하려고 했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도 안 되는 의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공산주의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의회 참여를 부정하는 건 공산주의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좌익 초합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의회주의를 선호하면서 혁명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의회주의를 폐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공산주의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중에게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 의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혁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반동적 의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로 의회 그룹을 형성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명문이네요. 명문이네요. 아유 진짜 레닌 깔끔해요. 자, 근데 현실에서는 좌파들은 이런 유연한 전술구사가 원칙의 훼손이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고 뭐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 위원장님 문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쨌든 책 형태로 나와 네네.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고3 때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고3 때? 네. 야 진짜 아무튼 조숙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경향 때문에 레닌이 이 문건 책을 낸 거잖아요. 특히 레닌은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으로 강하게 공고를 했어요. 챕터 하나를 할애할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국 노동당이 다른 유럽의 개량적인 노동자당이나 사민주의 정당과는 달리 블록 투표제라는 걸 통해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당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또 단체 가입에 의한 조직 체계라는 점. 그래서 좌파 조직이 영국 노동당 내에서 당내 당의 형태로 매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국 노동당을 좀 주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문건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진보정당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하면서 약간 이 대목에 대해서 그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기회주의, 출세주의적이지 않은 의회 정치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숙소, 외딴 마을 농민들의 오두막, 서민적인 선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우연한 모임에 끼어들어 비현학적으로 인민들과 더불어 이야기해야 한다. 어렵지만 그 작업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만 한다. 네. 하나씩 부르주아로부터 빼앗아 오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야 진짜 오늘 진보정당 의원들이 새겨야 될 얘기 아닙니까? 네. 진짜 현장 속으로 선술집으로 들어가라잖아요. 이 문건이 어쩌다 보니 어영부영 책 한 권을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다닥 읽었네요. 읽었죠. 네. 그죠? 네. 네. 아, 이거 좀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레닌의 권고에 대해서 영국의 좌파 정치 조직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부는 받고 이러나요? 일부는 동의하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뭐 누가 얘기한다고 좌파는 모름지기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는 듣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좌파 싫어. 네. 결국 영국 공산당은 창당을 하긴 하는데 받아들인 영국 사회당과 사회주의 노동당 일부만이 결합해서 창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강령과 노선을 정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네. 첫째, 의회 전술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전술적 수단으로 인정하되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냐 의회 전술에 입각해서 점진적 개혁주의 이를 기반으로 한 혁명 전략은 부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비에트 평의회, 노동자 평의회 건설을 통해서 사회혁명을 추진한다. 네. 사회운동적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소비에트 건설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의회는 전술적 수단이다. 세 번째, 레닌 말 맞다나 우리는 당내 당의 형태로 영국 노동당에 입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오, 그렇군요. 이 마지막 3번은 네. 표결이 아주 뭐 51대 49 이렇게 오. 통과가 돼요. 엄청 치열했네요. 이 3번 강령은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 통과가 3번이 핵심 쟁점이었겠죠. 네. 영국 노동당 가입을 결정하긴 했는데 이 제안을 받은 영국 노동당은 정작
당원 411만 5천 대 22만 4천 표로 공산당 가입을 부결시킵니다. 얼마 코미디입니까 이게? 네, 이후에도 1922년부터 1924년까지 매년 공산당이 가입 신청을 하는데요. 노동당은 매번 승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 정도 되면 레닌 선생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치열하게 거죠. 논쟁을 하고. 그런 거죠. 아이고 세상에. 영국 노동당 입장에서는 이런 좌파 세력을 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감당을 하냐 영국 이러면서 지도요. 엄청 부담스러웠겠죠. 노동당의 지도부가 또 얼마나 원래 개량적인 이걸 그러니까 받겠어요. 근데 저 좌파들 꼴통들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막 지들끼리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아무튼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는 매운 모양이 사실 이제 빠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당 후에 공산당 어떻게 되는 거야? 입당이 그럼에도 안 되잖아. 불구하고 모양은 빠졌지만 일정하게 세를 형성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노동당을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현장 투쟁을 현장 열심히 투쟁을 했겠죠. 네. 어.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면서 당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키우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네. 특히 1920년대 초반에 진행된 이제 일련의 노동운동과 파업투쟁은 이 당의 세를 확장하는 데 일정하게 이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있었던 총선에서 작지만 2석을 얻게 됩니다. 야, 좀 미약하지만 정치 세력으로서 일단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노력했군요. 이게 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한두 석을 갖는 것이 이후의 전망과 확장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정체가 예정되어 있는 의석이라면 정치 세력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석을 통한 원내정당이라는 위상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당의 성장에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할 때 수세적이 되기 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산당은 노동당에 들어가 당내 당으로 활동하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의석을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영국 노동당하고는 충돌하면 안 되죠. 믿게 보이면 또 이럴 입당을 수가. 부결시킬 거니까. 이럴 수가. 심지어 이렇게 계속 부결되니까 개별 입당 전술로 전략을 또 바꿉니다. 아, 그래서 집단 입당 안 하고. 본인들은 당 확장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전략은 시간이 가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원래 당이 통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야 따로 아닌 척하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개별 입당을 시킨 거죠. 그런데 레닌이 제시했던 입당 전술은 영국적인 특수성에 기반한 집단 가입 그렇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동당 내에서의 정체성 유지를 전제로 한 건데 이걸 개별 입당 전술로 쓰다 보니 그러면서 노동당의 의회주의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 하다 보니 오히려 공산당원들이 노동당의 개혁주의에 물드는 꼴이 돼버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당의 존재감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슬픕니다.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1924년 노동당이 집권하자 공산당이 아예 노골적으로 노동당 정부의 종속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24년 노동당 집권이면 첫 번째 집권이거든요. 네네. 당시 영국 공산당이 노동당 집권 직후에 자신들의 기관지인 워커스 위클리에 밝힌 입장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노동당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임무는 노동당 정부를 지지하고 고무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당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과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약간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 뉘앙스가 막 혹시 엄청- 조국 혁신당이 영국 공산당의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제 집단 입당이 안 되면 그렇지. 개별 입당할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전술로서의 개별 입당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 이탈이 될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남 얘기할 때는 아니고 일단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영국 공산당이 네. 영국에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 토대나 조건을 감안하면 계속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좌파 정치를 매우 위험하게 하게 되고 되게 취약해질 텐데 공산당으로선 과연 유지나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스럽게도요.
이때가 노동당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노동당 정부가 엉망이었다고 했잖아요. 노동당 정부의 실정과 개혁 정책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실망하자 좌파 정치운동 단체들은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연대를 시도합니다. 집권했지만 저 당은 노동자의 당이 아니야. 그 정책들 봐. 이렇게 하면서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좌파 정치 세력을 크게 한번 묶어서 당을 통합하지 말고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만들자. 말하자면 좌파운동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 조직의 이름입니다. 좌파운동. 네. The Left Wing Movement. 이게 이제 단체 이름이에요. 네. 좌파운동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는데요. 노동당 내 독립노동당 좌파와 당 밖의 공산당이 중심이 되고 소수의 좌파 단체들까지 묶어서 좌파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좌파운동은 노동당에 압박을 가해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했고 당 안에서는 노동당의 정책을 이용해서 움직여서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하고 최저임금제를 만들게 하고 주 44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게 하고 모든 기관 산업에 대해서 국유와 같은 정책들을 채택하라고 압박을 하고 당 밖에서는 좌파 정치 세력의 공간을 넓히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훌륭합니다. 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좌파 운동입니다. 네. 좌파 운동이라는 단체가 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시도는 조직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네. 1923년경부터 시작된 이제 혁명적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덤터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영국 노동당이 공산당원 색출 활동을 개별 하게 입당했던 되는데, 그 사람들 네. 이런 이제 이 상황들이 생기고 또 25년부터 27년 사이에 있었던 총파업 투쟁의 실패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좌파 운동은 더 확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 운동은 당내 좌파 독립노동당과 공산당의 활동까지도 위축되는 결과로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노동당은 이제 어떻게 위축이 되냐면요. 사실 이 독립노동당이 좌파라고 하면서 소수파인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영국 노동당 내에서 사실 소수파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당 지도부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총리까지 지냈던 맥도날드는 원래 독립노동당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노우덴이라고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의원도 독립노동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중심의 노동당에서 의원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게 독립노동당입니다. 의외인데요. 그렇죠. 1906년에는 의원 30명 가운데 18명이 독립노동당이었고 최초의 노동당 정부를 구성했던 의원 191명 시절에는 121명이 독립노동당이었어요. 그렇군요. 또 노동당 정부 내각에도 처음엔 2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6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강요가 아니었던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노동당 정부가 붕괴한 다음에 1924년 선거에 151명이 당선됐는데 그중에서 114명이 독립노동당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소수파에서 뭐 좌파가 밀려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소속은 독립노동당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우경화했던 이 영국 노동당 내에서 활동하면서 의회주의와 개혁주의에 끊임없이 전염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독립노동당이라고 할 때 진정한 좌파 독립노동당은 독립노동당 내 아주 작은 분파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좌파 운동이라는 조직의 실패까지 겹치게 되니까 독립노동당은 더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 노동당, 영국 공산당 좌파 정당인 그 좌파 운동을 공산당에게도 같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있었겠어요. 이제 좌파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영국 공산당은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러다가 1928년경부터는 전면적으로 기조를 전환해서 영국 노동당을 자본가의 정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제는 공세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1928년 6차 코민테른 대회의 좌경 노선, 즉 사회민주주의 혹은 개혁주의 정당을 파시즘보다 더 나쁜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한 그 방침 때문에 그랬는데요.
1928년이면은 레닌이 24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이제 스탈린의 영향이 조금 더 네. 강한 코민테른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합니다. 소련의 국제 전략의 수단이 돼버린 코민테른의 방침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영국의 현실에 기반하지 못한 비과학적인 정치운동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1920년대 좌파 정치 운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좌파 정치 영국에서의 좌파 정치 운동의 흐름은 이 정도로 보고 네. 잠깐 살펴보자고 했는데 꽤 이제 길어졌어요. 네. 우리 진보정당 운동에서의 좌파의 역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여서 더 네. 관심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노동운동의 패배 그리고 좌파 정치 운동의 좌초 영국 노동당의 앞길을 막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경화로 가는. 그럼 이제 노동당은 의회주의를 통해서 재집권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홀가분한 포지션을 가지고 밀고 나갔겠네요. 권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예. 자, 그러면 이후 노동당의 집권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야기할 시간인데요. 이상하다. 저희가 잠깐만요. 예, 네. 제가 이제 쉬기 전에 한 네. 10분 쉬기 전에 아, 그래요? 예, 네. 아주 의미 있는 홍보 하나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지금 북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책은 시화정책연구소 공계진 소장이 쓴 책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 동안 시화공단의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이어온 공계진 소장이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절절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계진 소장은 학생운동을 거치고 그리고 그 유명한 1985년 구로동맹 파업에 참여한 우리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입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곁길로 새지 않고 오로지 노동운동의 한 길을 달려온 분인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운동의 명예를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운동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인데 우리 공계진 소장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운동의 가장 시종을 지켜온 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공계진 소장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삶을 이야기한 책 시화 마침내 빛날이라는 이 책 북펀딩에 붉은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이 꼭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펀딩은 알라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공계진 소장의 페북에 들어가시면 바로 북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주 뜻깊은 책 시화 마침내 빛날 이 책에 같이 운동하는 우리 모두가 작은 정성으로 펀딩에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광고 끝나신 거죠? 네. 제가 붉은 오늘 9년 하면서 이런 특별한 광고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평생을 바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다 돕고 싶은가 하는 게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 붉은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시 49분인데요. 10분 쉬고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자, 저희 돌아왔고요. 이제 좌파들을 걸리적거리는 다 없어졌고 홀가분하게 노동당의 집권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당 주류는 뭐 의기양양했습니다. 네. 이제 노동자들은 당의 우경화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그나마 대변하는 것은 보수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 효능감도 없고 대중적이지도 못한 좌파 정치 세력에 기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싸웠는데 패배했기 때문에 노동당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지지, 그나마 한 표라도 찍어서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겠다. 또 여기에는 노동운동의 지도부, 노조 관료들의 블록 투표에 의한 배타적인 지지 방침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노동운동 지도부는 파업 패배에 따른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당의 지지를 대중들에게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운동의 우경화와 당의 개량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저희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사실 이거를 좀 이 대목에서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실패, 분열에는 사실 그 당을 지탱했었던 노동운동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내 분열이 결국 당의 붕괴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의 이 중심을 잡고 당의 운영에 깊이 개입했어야 했던 노동운동이 그냥 당은 대리해서 정치를 해라 이렇게 했던 대리주의가 결국 당의 균형을 잃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굉장히 큰 원인이었었고 또 이제 IMF가 들어선 이후에 현장이 굉장히 조합주의적으로 후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반과 방향성이 많이 이제 잃어버렸던 것 아니냐. 그게 저는 당이 몰락했던 큰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 동의하시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노동운동의 우경화 곧 당의 우경화를 초래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은 훨씬 더 그 노동자의 기반이 강하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교훈이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까요? 이제 네.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 또 노동운동의 우경화가 당의 우경화를 촉진하고 당의 우경화가 다시 노동운동의 우경화를 그렇습니다. 네.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 과정이 영국도 있었고 우리의 경우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세력과 자본은 이 기회에 영국 노동운동을 체제 내화해서 완전히 순치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 침체를 함께 극복하자면서 TUC에게 노자 간의 사회적 타협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선 건데요. 뭐 익숙한 풍경이죠. 네.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참여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출구를 찾고 있던 노조 지도자에게 이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1928년 초부터 29년 봄까지 소위 몬드 터너 회담이라고 명명된 노자 합동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 몬드 터너 회담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몬드라는 사람과 터너가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건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 정경련 회장인 풍산그룹의 유진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양경수가 만나가지고 겨울과 봄까지 사이에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몬드가 자본 측 대표, 터너가 노동 측 대표였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 영국의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영국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더욱 개량화됩니다. 산업 합리화, 생산성 증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 회담을 이어졌고 생산 수단의 국유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의제들은 실종돼 버린 거죠. 노동운동이 이를 폐기한 마당에 노동당 또한 이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진 것입니다. 당은 그 이후에 완전히 진보적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네. 이 연장선에서 노동당이 1928년 10년 만에 노동당과 신사의 질서라고 하는 정책 강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름하는 새로운 정책 강령을 내놓습니다. 그 제목이 노동당과 국가였습니다. 이 강령은 언제나 그랬듯이 언술 수준에서는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촉구한다
라는 문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회주의적 정책도 내지 않습니다. 토지, 석탄, 교통 등을 국유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건 보수당 정부에서조차도 이미 국유화를 부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고요. 정작 다른 기본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네. 독립노동당을 비롯한 당내 좌파가 이 노동당과 국가라고 하는 정책 강령의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완강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던 정책 강령, 노동당과 신사의 질서 이것도 미흡했는데 그것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정책 강령을 채택한 거죠. 네.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노동운동과 그 당운동이 같이 서로를 네. 영향력을 미치면서 개량화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노동당은 이런 기조로 재집권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건데 성공합니까? 일견 성공합니다. 네, 성공해요. 이미 이제 계급적인 노동운동 기반이 붕괴된 영국 노동운동의 조직 노동자들이 당의 우회주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보통 일반 국민들은 192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드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영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보수당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929년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192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영국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노동당은 이제 진보 정당 혹은 사회주의 정당의 길을 포기하고 보다 분명하게 체제 내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9년 6월 총선을 맞이합니다. 네. 이 총선에서 이깁니다. 원내 1당이 되죠. 과반까지는 못 됐지만 무려 288석을 얻습니다. 저 빨간 게 노동당인가요? 그렇죠. 네. 네. 총 615석 중에서 288석. 보수당도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데요. 보수당이 260석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을 제치고 처음으로 1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동당 정부, 다시 맥도날드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59석의 자유당과 연정을 꾸리기는 했지만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6년 전에 소수당 집권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던 거죠. 191석으로 정부를 꾸릴 때하고는 다른 2당으로서 꾸릴 때가 아니라 완전 제1당 다수당으로서 정부를 꾸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오긴 온 거죠. 네. 아이고 원내 일당이 됐네요. 네. 명실상부한 일당인데 그러면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쨌든 조건이 된 거잖아요.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이제 분명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겠어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영국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포부를 하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약간 네. 하도 이제 영국 노동당에 속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속아가지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923년과는 달리 명실상부한 다수당 집권의 길을 연 노동당이었지만 그 행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내 가장 우파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고요. 의원단이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당원 일반의 의사나 또 노동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정책도 보수적인 정책의 일색이었고요. 다만 이제 집권한 1929년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같은 좌파 정당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네. 그런데 노동당 정부는 종래의 보수당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노동당 정부는 케인즈와 피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체제 내의 개혁을 통한 정책 건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었는데요. 실업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정부 개입에 의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런 그렇죠. 대공황 시기에는 필요하거든요. 공공 일자리도 만들고 네.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재정이 확장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 필요했는데
노동당 정부는 균형 예산과 통화 안정 많이 들어봤죠? 네. 균형 예산, 통화 안정 이런 것들을 네. 주요한 정책 과제로 계속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일자리 또한 만들지 않았어요. 네.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간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많이 듣던 이런 얘기. 기조였던 네. 거죠. 재정은 그래서 기업 지원에만 집중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오히려 삭감해버립니다. 생산성 증대라는 구실로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더욱 핍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몫이 된 건데요. 결국 계속 이렇네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케인즈라는 이 경제학자는 영국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29년에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졌을 때 당시 영국 집권당은 노동당의 맥도날드 정부였는데 미국은 이 시기에 공화당의 후보 정부였단 말이죠. 근데 양 정부 다 초기에 이 대응을 실패해요. 그래서 둘 다 정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정권을 잃었고 미국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정책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대형 토목공사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보수당으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기존의 노동당의 실패를 또 이 보수당도 답습하게 돼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노동당인데 지금 펼쳤던 그런 경제 대공황에서 펼쳤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문제적인 거네요. 네. 개혁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도 사실은 그렇죠. IMF 때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때 펼쳤던 정책과 너무 판박이에요. 그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됐거든요. 네, 네. 네. 진보 정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책과 이념은 어쨌든 영국 노동당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과연 이런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었겠냐 이런 못 생각이 봤습니다. 들어요. 네, 네. 못 봤죠. 철저하게 실패하는데요. 네. 집권 초기에는 실업률이 10%, 실업자 수 100만 정도였는데요. 아이고.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업률 23%, 실업자 수 30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노동당은 단독 정부를 꾸릴 수 없는 의석수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들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당이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실업 문제에 대한 지출 확대를 대안으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어? 안 한 것을 보면 이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의 문제. 노선과 철학의 문제였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차례 강령에 언명한 생산수단의 공공수는 수사에 불과했고 껍질만 사회주의 정당이었고 이미 영국 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화된 정당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네. 노동당의 집권은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 또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성공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이런 정책은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TUC의 조직률은 계속 하락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TUC 지도부와 선별노조 지도부는 계속해서 지지 방침을 내렸지만 노동자들의 노동당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가 취한 두 가지 조치는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당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노동운동이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만들었던 노동조합법을 노동당 정부가 폐기해버렸어요. 어쩌스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폐기한 겁니다. 또 하나는 긴축 예산 편성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10% 삭감했어요. 진짜 이걸 노동당 정부가 해버린 진짜 거예요. 반동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1년 정도밖에 집권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됩니다. 네, 안타깝네요, 진짜. 두 번 다 1년 정도밖에 정부를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어찌 보면 대단한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적인 국정 운영도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도 지켜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실각했으면 이것도 참 참담한 일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내각을 해산하고 다음 날 즉각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임시정부죠. 일종의 그쵸. 임시정부인데요. 네. 선거 때까지의 임시정부. 그런데 이 새로운 정부의 총리가 놀랍게도 그대로 다시 램지 맥도날드였습니다. 어머. 왜요? 노동당 정부가 붕괴했는데?
왜? 노동당의 당수로 총리를 맡았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죠. 왜 다시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해요? 맥도날드뿐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당 정부의 보수 정책을 책임졌던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비상 임시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가 그냥. 배신한 겁니다. 어머.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와 당의 명망가 중심의 운영 그리고 당의 끝없는 의회주의와 보수적인 정책 기조가 당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노동당은 화가 났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우리 당의 당수였던 사람이 다시. 그래서 노동당은 즉각 이들 맥도날드 스노우덴 같은 사람들을 출당시킵니다. 네. 말하자면 제명한 거죠. 네. 제명했지만 뭐 당이 추락한 거는 뭐 불문하겠죠. 당은 추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또 막 출세하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임시 정부니까요. 총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임시 정부를 대신할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1931년 11월에 열렸는데 노동당은 이 선거에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합니다. 네. 유석 288석이 52석으로 곤두박질 치고요. 이건 진짜 곤두박. 선거 결과는 보수당, 자유당 그리고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노동당에서 제명당한 그룹이 구성한 선거연합의 대승이었습니다. 67%를 이들이 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수 선거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7%를 받아서 대승을 한 거죠. 경제 회복도 실업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노동당 정부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보정당이 그 정체성을 잃고 보수정당과 다름없이 행보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선거였고 노동당은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네. 아니 몰락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도 52석 정도는 건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288석이었는데 52석이니까 이거는 몰락인 거죠 진짜. 네. 충격적이고요. 다시 이제 노동당이 다시 집권하는 시기가 1945년이라고 네. 무려 14년 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추락하게 됐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진보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진보정당은 결국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집권까지 14년이 걸리는데요.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더군다나 당은 이후에 급격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당이 분당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당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당을 살리기 위한 당의 혁신에 나서기는 합니다. 네. 아, 노동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 그리고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진보 정치도 급격하게 추락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지도부나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당을 다 나가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죄 없는 당원들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 영국 노동당이 실각한 후에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노력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노동당은 실각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의 추락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즉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이 보수화됐고 또 차별 없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전면적으로 당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오늘 프롤로그에서 나온 발언들이 네. 그겁니다. 이제 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당내 우파들이 합니다. 그만큼 당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었는지를 이구동성으로 확인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까지 한 것만큼 또 얘기를 1945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당초에 이 에피소드가 창당과 집권 그리고 실각 후에 2차 집권까지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2차 집권이 실패한 다음에 노동당이 무엇을 했는지 아주 요약해서
안 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5에서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또 해야죠. 해주세요. 네. 그때 하기로 하고 노동당의 요 짧은 기간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먼저 당은 1931년 말 전당대회에서 미래의 노동당 정부는 명백한 사회주의 입법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둘째, 1934년 당대회에서 새로운 정책 보고서인 사회주의와 평화를 위하여를 채택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구체적으로는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철도, 운하, 도로 등 운수 부문을 국유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합니다. 네. 세 번째, 노동운동과의 일상적인 결합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국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당사업에 노동조합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조직구조를 만듭니다. 넷째, TUC와 직종별 노동 지도부가 당대 의결기구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노동운동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노동운동이 당 의사결정에 전면 참여 주도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서 기본 노선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혁신을 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영국 노동당은 1934년 런던 시의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어진 1935년 선거에서는 52석이었던 의석을 151석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당의 추락의 원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해에 기반한 대안과 실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 결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아니 그 10석이었던 민주노동당이 10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의당이 6석을 가지고 그나마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유지해 왔던 이제 우리의 운동이 지금 막 완전히 바닥이고 그 사실은 영국도 1924년도 28년도에 집권했다가 그리고 288석에서 52석으로 떨어진 네. 그 영국 노동당의 모습이 물론 이제 숫자의 차이나 여기는 집권했던 그런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추락의 정도가 비슷하다. 네.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비춰지는 거고. 겹쳐지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집권까지 가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로 다음 기회에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영국 노동당이 그 추락한 이후에 재기를 위해서 정했던 혁신적인 방안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고민과 노력 등을 더 이제 들여다봤으면 꼭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노동당사는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영국 노동당사를 들여다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남은 이야기가 있죠. 그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진보정당 운동과 비교해보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진보정당 운동의 미래와 그 전략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앞에서 몇 가지 지점은 이미 확인도 했고 그 요약해서 핵심적인 지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 주실까요?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으로서 과연 성공한 정당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국 노동운동은 영국 노동당을 통해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성공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끝없는 인내를 통한 집권 전략. 그렇지.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면 우리도 한국의 우리도 진보정당의 전략으로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영국 노동당이 보였던 많은 한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이념적으로 모호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적한 바가 있고 두 번째로 노동계급의 참여가 없는 당내 민주주의 부재라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자유주의 정당과 차별성이 없는 개혁주의나 의회주의를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국 노동운동을 대상화하는 결과가 되었던 블록투표제를 지적을 했고, 다섯 번째로 노동운동의 지도부와 당내 명망가의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회 권력을 두고 벌이는 당내 패권 다툼과 분파 갈등의 문제, 이런 지적도 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집권 이후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졌던 부족한 점, 한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영국 노동당이 과연 진보 정당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혹은 노동운동의 정치화의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 진보정당 운동,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어져 온 진보정치 또한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진보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영국 노동당을 진보정치의 성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뭐랄까요, 평가, 성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비슷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영국 노동당, 반면에 추락한 우리 진보정당, 이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큰 차이죠. 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과연 영국 노동당의 의석을 위한 인내, 진보적 정체성에 대한 일정한 희생을 감수한 그 전략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 우리 지금 추락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물론 모든 정치 조직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석을 획득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인내가 어느 정도 불가피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들은 너무 유연하지 못한 경직성 때문에 당의 성장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제 물론 그런 평가에 기반한 그룹들은 결국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을 창당했고,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서 위성정당으로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들은 원내 정당으로서 여하튼 조그마한 존재감이 있지만 독자적인 진보 정당들은 존재감도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함을 놓친 경직성이 결과적으로 진보 정치의 실패로 외화됐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참 아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국 노동당의 전략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경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한 번쯤 열어놓고 좀 얘기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뭐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영국 노동당의 우경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같은 전략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 정당의 성장 전략으로 우리가 검토할 만한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 크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노동당의 성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사실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은 사실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노동 계급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하고는 사실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기반의 차이가 있다. 단적인 예로 영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920년대 이후로 45%를 줄곧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10%가 네. 조금 넘나 싶을 겁니다. 아까 이 노동조합 파업 얘기할 때 우리가 2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250만 명은 현재 한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총 수보다 더 많아요. 당연하죠. 예, 인구가 두 나라가 그렇게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영국 인구가 한 7천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5천 조금 넘으니까.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고, 또
조직 노동자들이 단체 가입과 블록 투표라고 하는 것으로 집단적으로 당과 결합되어 있는 이런 정치 구조도 영국 노동당의 중요한 대중적 기반이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체 가입에 따른 의무금 형식의 당비 납부 이런 것도 당의 재정을 초반부터 안정화시키는데 큰 힘이 됐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몇 가지 정치 사회적인 조건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영국 노동계급의 그렇지. 노동자 정치가 힘을 그렇죠. 받는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앞에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랬죠. 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거든요. 또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 문제의 부각과 자유주의 정치 이념의 쇠퇴, 예, 자유당을 밟고 노동당이 일어선 거니까요. 자유당을 배제한 정치 구도의 재편을 노린 보수당의 정치적 계산, 보수당의 정치적 계산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 혹은 삼인주의 운동의 확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들의 성장에 일정한 배경이 되었을 텐데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진보정치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을 평면적으로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나국장 말에 동의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분단 구조, 지역 구도, 영호남의 지역 구도 또 뭐 현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전면적이고 전일적인 통제에 의한 자본 지배의 사회 체제, 계급 관계의 악화 뭐 이런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조건에서 진보 정당이 그 정체성을 버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의회 권력을 위해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연대에 목을 맬 경우 그 효과도 불확실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진보 정당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쩌면 한두 석의 콩고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진보 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과 영국의 조건이 이렇게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전략적 인내에 의한 진보 정치의 성장 전략 이런 전략은 사실은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썼다 한들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도권 내 진보 정당들이 일정한 정도의 의회 전술 또는 자유주의 정당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민주당과 같은 정당과의 연대 전술을 펴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보 정당이 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독자적인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않은 채로 의회 권력만을 쫓아가거나 또 급진적인 사회 변혁적 의제를 주저한다면 이것은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진보 정치의 소멸을 재촉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뢰들이 있죠. 네. 예, 민주당에 의탁해서 원내정당이 된 위성정당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들의 행태에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예컨대 원내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한 번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뭐 민주당과 함께 이번에 이재명과 함께 민생 개혁 쇄빙선. 네. 예, 이재명과 함께 민생 개혁 쇄빙선. 저건 저기 민주당인가? 기본소득당. 조국당인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갖다 썼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콩고물 몇 개를 받아가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몇 석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현명한 여우의 지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펼 수밖에 없고요. 단적인 예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위성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어정쩡하게 진보의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영국 노동당은 이런 숱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실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잠깐 집권을 하지만 선거 참패로 이어지고 오랜 기간 와신상담의 기간을 또 거치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그보다 훨씬 어려운 지형에서 영국 노동당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당의 성장을 담보하기보다는 자유주의 정당 혹은 민주당 아류의 정당 정도로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당의 존립을 오히려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진보정당 운동에서 민주노동당, 통진당, 정의당 등 주류 진보정당들이 모두가 이런 전략적 오류가 일정하게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주의나 개량적 실전의 유의미성을 제가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곧 당의 모든 것이고 당의 전략이자 이 이념으로 변질될 경우 진보정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진보정당 운동에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비교 평가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영국과 우리나라의 약간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정말 극단의 양당 구조이잖아요. 이 속에서 새로운 어떤 진보 정치 세력의 이 성장 토대가 너무 허약한 상황, 노동운동의 토대도 되게 허약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의 어떤 차이도 있지 않은가. 그 속에서 실제로 진보정당의 포지션은 어때야 하나 하는 것은 진짜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요 정도 넘어가고요. 자, 진보정당의 정책성과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면 다음으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영국 노동당이 처음 생기고 걸어간 길.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의 창당이 대중운동의 필요, 특히 노동운동의 필요에 근거해서 노동자 조직의 조직적 결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하고 매우 유사하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당을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적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운동에서 나타난 모든 한계의 근원적인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노동당과 우리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이것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비슷한 방식으로 노정하면서 유사한 행로를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역시 대중조직의 필요와 결의라는 방식으로 최초의 진보정당이 창당된 것이 품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계인데요. 이 한계를 파고 들어가면 그건 대중운동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개량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이 당의 가장 중요한 대중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이념이나 정책이 노동운동의 지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적 기반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념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조직이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개량성 때문에 필연적인 한계로 작동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더구나 영국의 노동운동이나 우리 민주노조 운동처럼 역동적인 전투성과 변혁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운동은 필연적으로 개혁주의와 의회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영국 노동운동도 그랬지만 우리 노동운동도 정규직 중심의 운동으로 변화되면서 마찬가지로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노동운동이 담보하는 구조가 많이 옅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 운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회운동적인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어떤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없이 과연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토대를 더 다져갈 수 있겠나 하는 데는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의 구조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보았을 말씀드린 때. 것처럼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내적인 속성이 개량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진보 정치 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노동운동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든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운동이 돼야 한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이 자칫하면 진보정당 운동의 무용론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 이런 인식은 대중운동의 혁신 없이는 진보정당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운동, 사회운동에 주력하고 당운동은 장기적으로 고민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운동에서 실제로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대기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영국 노동당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과 당운동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성장이 우선 담보되어야 다른 쪽도 나중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개량성은 그 자체로 항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잠복하고 있는 항상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개량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투쟁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외화되거든요.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비록 개량주의 투쟁이긴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의 저항은 필연적이 되고 그 필연은 또 투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투쟁이 전체 노동대중의 싸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생기고 그래서 노동운동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건데요. 그런 대중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 질서가 조금씩 바뀌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대중운동은 개량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중운동을 당운동의 토대로서 부정하는 것은 당의 대중정당으로서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적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노동계급만을 토대로 하는 전위정당을 지향하는 거라면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정당을 지향하면서 한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성을 갖고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유의미한 집단을 단순히 개량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건 진보정당의 정립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과거 정의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의 민주노조 운동은 이미 맛이 갔어. 우리는 저것이 기반이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막 이렇게 이제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해 네, 보이지만 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개량적이기 때문에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대중운동의 당운동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 또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항상적인 개량성의 속성을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노동운동과 당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영국 노동당이나 한국의 진보정당이나 그 태동과 성장에서 노동운동은 특히 초반에는 절대적인 그 힘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래 사회변혁 운동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계급 질서의 충돌,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의 자본주의는 화면에도 나오는 낸시 프레이저가 지적했듯이 페미니즘이나 생태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의 복합 위기가 중충적으로 충돌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과거와 같이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지지 기반을 수용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적 에너지, 운동적 기반을 포괄하는 진보정당, 새로운 진보정치의 재구성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생태주의 운동, 기후정의 운동, 페미니즘 운동, 이주 노동자 운동, 장애인 운동, 반빈곤 운동 등의 문제의식, 또
최근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반전 평화 운동의 가치와 활동을 진보 정당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 과거의 노동 운동을 진보 정치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라고 고민했던 것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진보 정치의 재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지점들이 더 많이 얘기를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영국의 경우에 진보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노동당의 우경화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새로운 진보 정당 운동으로서 좌파 정치 세력들이 뭐 공산당이나 좌파 운동 같은 그런 조직들이 막 등장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정치에서도 사실은 이런 흐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나 또는 위성정당 등에 대해서 이게 뭔가 독자적인 새로운 진보 정치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노력이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운동사회에서 전위정당 운동론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진보정당의 연대나 또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논의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영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좌파 정치 운동이나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딱 그런 조건이에요. 우리도 영국이 노동당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좌파 정치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전위적이고 선도적인 좌파 정당 혹은 현장 투쟁을 통한 좌파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 운동은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좌파 정치 운동은 그 나름의 방향이 있고 또 그것이 갖는 운동적 순기능이 있습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혹은 제도권 내 진보정당에 자극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전위적인 운동 혹은 정치 조직 운동이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 운동 다 의미가 있지만 현장 정치 운동을 통한 세상의 변혁을 고민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내 진보정당으로서의 세상을 변혁을 고민할 것인지는 각 주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영국의 좌파 정치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잊지 말자. 우리는 영국 노동운동의 급진적인 전투성을 매개로 한 좌파 정치단체들이 결코 좌파 정치의 성장이나 노동자 정치운동의 확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하자. 네네. 우리 노동운동 사회운동에서도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칼을 들이대면서도 실제로는 노동계급이나 대중을 탈정치와 조합주의로 묶어두었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네, 되게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네. 지적이네요. 네. 저도 약간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저는 좌파 정치 운동 혹은 현장 투쟁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대중을 정치 운동의 틀로 새로운 정당 운동의 틀로 조직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투쟁이나 어떤 전위적인 선도적인 투쟁은 오히려 노동자 정치 운동의 확장이 아니라 전투적인 조합주의 생디칼리즘적인 운동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운동이 의미가 없다거나 틀렸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양 위원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중심 정치 운동의 유의미성에 착목하는 그룹은 그 운동을 잘 하는 것이고 또 그 현장 운동의 역동성을 제도권 내 진보 정당으로 수렴해서 사회 운동 정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인과 그룹들은 제도권 진보 정당 운동을 하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노동 정치든 녹색 정치든 이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는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잘 정리되고 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참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너무 어려운 얘기를 좀 굉장히 했습니다. 네. 무겁고도 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네.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영국 노동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진보정당 운동을 좀 비교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전망에 대해서도 가늠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4부까지 방송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혹시 또 영국 노동당으로부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남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제 정리하면서 드리면요. 시대를 반영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의제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실패에는 바로 이런 과제들을 의제화하는 데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소유, 노동권, 실업,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침묵, 공공재정의 확충 문제에 대해 노동당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렸고 이것이 짐짓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한 전술로서 유용한 듯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대중적 기반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사실 초기 민주노동당의 성장의 의제는 매우 중요한 성장 동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유세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에 대한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진보정당은 이런 의지 개발에 있어서 한편으로 매우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주춤주춤하는 스탠스를 취했고 이런 행보로 인해 진보정치의 존재감은 미약해진 거죠. 네. 민주당이 100만 원 줄 때 진보정당은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별성으로 접근할 때 대중은 효능감 있는 100만 원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의제를 진보적 정체성을 갖는 의제의 개발을 조금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이 평가 속에서 영국 노동당사와 우리의 진보정당사를 보면서 깊이 앞으로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뼈아픈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의원 중심의 당 운영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명망가 주도 정당화, 이런 문제가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참여하는 진보 정당의 모습이 사라지게 만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국 노동당도 잘 나갈 때는 의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민주주의를 실종시킵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중심에 서게 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종일관 당이 의원들에게 종속되는 모습을 결과적으로는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당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명망가들이 양지를 찾아서 탈당하고 진보 정치를 떠납니다. 2번이나 영국 노동당에 수상을 했던 램지 맥도날드가 그렇게 당을 떠났고요. 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만 2번이나 원내대표를 했던 배진교 전 원내대표가 우리 당을 떠났습니다. 네.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신장식 씨도 당을 떠났죠. 네.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후 당 운영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몹시 유감스럽죠. 앞으로 우리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갖는 대국민적 대중성, 이건 당연히 부정하면 안 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이것을 매개로 당이 의원이나 특정 명망가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진보정당의 당 운영 방식, 이후의 새로운 진보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참 더 무궁무진하게 할 네, 얘기들이 할 얘기 많은 많지만. 텐데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네. 영국 노동당과 우리의 진보정당 운동의 과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진보정치 운동의 방향도 약간은 좀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죠. 이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위에서 나눈 얘기들 그리고 이후에 진보정치 운동의 전략을 세우는데 충분히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 잘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진보정당 운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네. 네. 간단하게 뭐. 제가요? 예. 제가요? 당의 기획국장이시잖아요. 기획실장님이시죠. 네, 이제 영국 노동당사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렇습니다.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또 한참 우리가 시간을 그렇죠.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의 일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규정하면 조금 과한 규정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2026년을 진보정당 없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지가 한 1년, 2년 정도 됐습니다. 진보정당 없는 시대를 사는 좌파 진보주의자로서 진보정당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창당의 길을 모색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4부에 걸쳐서 했던 영국 노동당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또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저는 이후 진보정당 운동을 위해서 꼭 하나 좀 아프지만 언급하고 갔으면 싶은 것은요. 더 이상 정신 승리에 근거한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날선 평가와 명확한 자기 성찰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참패했습니다. 2024년 총선 참패했고요. 2025년 대선 참패, 그리고 2026년 다시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진 과정 속에서 우리의 평가들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라도 열심히 했는데 상처가 될까 봐 말을 아끼다 보니 당이 생동감과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 힘든데 열심히 했다로 그냥 퉁치게 되는데요. 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날선 평가가 필요하면 날선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선거에 관해서 모든 정당들이 독자적 진보정당을 생각하는 그룹들이 어떤 평가문과 어떤 평가서를 낼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성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락을 인정하고 리모델링이 아닌 파괴를 통한 창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픈 얘기를 해서 너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무겁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후의 진보 정치의 계획과 전망을 진짜 새롭게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를 네. 모든 얘기를 다 포함해서 성역 없이 한번 다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그 전술들이 맞았는가 아닌가. 저는 좀 불편한 우리의 진실들에 대해서도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네, 있었으면 필요하죠. 좋겠습니다. 네. 자, 참 긴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52번째 에피소드 네. 영국 노동당과 우리의 진보 정치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만의 마감이 아니라 사실 오늘 방송이 끝나는 거는 시즌 4의 마감입니다. 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즌 4를 마치면서 한마디씩들 하시죠. 예, 소감이 있으시면. 새로 결합하신. 네. 네. 재작년 가을 2년 전에 처음 저는 이 방송에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나치와 히틀러를 시작으로 2년간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적으로 엄청 자극이 됐던 기간입니다. 그죠. 네. 대충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남들 앞에서 1시간 이상 떠들려면 정확히 공부를 해놔야 되고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았고 또 그만큼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2년간 이거를 했는데 다른 두 분은 9년간 이거를 해오셨기 때문에 야 이거 게다가 제가 이번에 딱 2편 시나리오를 써봤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재미는 있었지만 매우 쉽지 않고 힘들죠. 밤을 새면서 이거를 9년간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 두 분 또 지금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정정권 전 편집장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던 이 2년의 방송, 그다음에 붉은 오늘이 그동안 했던 9년의 방송이 세상의 무던함과 싸우면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많은 사람들 에게 아주 작은 용기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거친 세상 속에서 싸우면서도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라고 흔들릴 때마다 결코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시즌 4는 끝나지만 시즌 5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로 시즌 4는 막을 내리지만 역사 속에서 길어올린 수많은 기억과 지적인 자극들, 이런 것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해 왔어. 준비했습니다. 이게 시상식에서 이게 소감불 준비해 왔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뭐 네. 저야 늘 보시는 얼굴이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는 없고요. 시즌 5로 돌아오겠다는, 시즌 5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일단은 드리는데요. 뭐 장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중간에 쉬었던 것 같은데요. 시즌 5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혹시 제가 못 돌아오더라도 돌아오는 분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붉은 오늘이 적어도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소위 운동권의 이 정도의 컨텐츠 하나 정도는 길게 이어가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고별 방송 같은 느낌이. 아니, 위원장님 안 계시면 붉은 오늘 아니고요. 주황 오늘 뭐 이런 분홍 오늘 뭐 이 정도 돼요. 네. 네. 하여튼 끝나셨어요? 네, 우리 네. 심 진행자 감사의 밤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감사의 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번에 붉은 오늘이 감사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7월 11일 오후 5시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빈손으로 오시면 아주 훌륭한 붉은 오늘 굿즈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는 시간을 술도 드리겠습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네. 술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후원의 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담을 일체 드리지 않고 후원하시는 분은 입장 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 페북이나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무런 부담 없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7월 11일 토요일 네. 네. 오후 5시입니다. 5시. 네. 꼭 많이들 오시고요. 어쨌든 저도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시즌 4였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9년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쉬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약간의 교양 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구할은 붉은 오늘이 저를 키웠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붉은 오늘은 여전히 붉게 세상을 변화를 하고자 하는 희망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더더욱이나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내용과 방식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붉은 오늘이 여전히 이어가되 또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시즌 5를 여는 데까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시즌 4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차렷, 절. 네, 다음 시즌 5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날짜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혁명에 바친 어느 혁명가가 내일을 살지 못함을 한탄하며 눈을 감지 못하고 단두대에서 사라진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투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쳐서 나태해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혁명의 역사, 투쟁의 역사, 진보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일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붉은 오늘 방송은 양경규 위원장이 쓴 오늘이라는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 오늘이라는 책의 머리말에 써놓은 이 말이 붉은 오늘 방송을 지속해왔던 이유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52개의 에피소드 166번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붉은 오늘 시즌 4를 마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위한 더 깊은 고민을 담고 시즌 5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